네, 여러분, 오늘의 책은요, 스틸리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서 좋기는 했는데, 이 스틸리스라는 영어 제목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뭔가 좀 더 잘 번역을 해서 내놨으면 좋지 않았나.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스틸리스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스틸. 우리가 뭐, 이렇게, 스틸은 쭉 유지하다, 뭐, 고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의 명사형인 스틸리스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같이 진짜 막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엠번방 진짜 몹쓸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 뉴스들 아니라도 뭐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사회생 뭐 친구들 인간관계에서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마음 챙김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스틸리스가 대체 뭐야? 뭐를 스틸리스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뭐 대충은 알겠는데 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스틸리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개콘이 안 되는 이유가 뉴스를 보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재밌어요, 뉴스가. 이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는 어렸기 때문에 사회를 돌아가는 걸 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콘이 더 재밌었나? 아니, 물리적으로 실제로 개콘이 정말 재미가 없어졌긴 했죠. 근데 뉴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실제로 요즘의 뉴스들이 그러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뉴스만 봐도 재밌어요. 그쵸? 늙은 건가? 그쵸?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는 스틸리스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흥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만 듣는 것. 안팎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거를 스틸리스라고 한대요.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도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불교,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기독교, 힌두교 등등 모두 통틀어 보더라도 최고의 선이자 탁월한 성과나 행복한 삶의 비결로서 이 내면의 고요를 숭상하지 않는 이런 철학이나 종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틸리스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도 그런 고요한 상태에 너무너무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스틸리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 스틸리스를 실천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 주시는 분께 제가 5분을 뽑아서 오늘 책 선물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라이브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나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네, 스테일리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잘 챙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요,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너무나도 잘 스틸리스를 유지하면서 일을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한 거는 너무나도 중심이 곧은 사람이다. 중심이 되게 굵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인데요. 응급실이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 같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막 기본적인 소아응급실에 오는 애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낮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이제 회사를 가서 아기들을 병원에 못 데리고 가다가 퇴근을 하면 동네 병원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동네 의원처럼 오는 그런 간단한 감기 환자들부터 진짜로 막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뭔가 소아암 환자들, 소아심장 환자들 갑자기 급성으로 어레스트가 오거나 등등으로 너무나도 긴박하게 오는 환자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돗대기 시장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진짜 미친년 널뛰듯이 일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로 정신이 없이 혼이 쏙 빠지게 거의 10시간, 12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평정심이 막 깨지는 날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근데 환자가 많건 적건 그리고 중증도가 높건 낮건 간에 진짜 한결같이 발걸음의 속도, 그리고 목소리의 톤, 그리고 보호자를 대하는 그런 매너,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그 진정성, 이런 모든 것이 진짜 내면이 고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는 정말로 유명인과 그리고 굉장히 고대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만 내 마음의 스테인리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대단한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인군자, 그쵸? 저는 그 선생님을 아직도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하고 깡마른 체구에서 그런 스틸리스가 나올 수 있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수 박정현 같은 느낌이에요. 스스로에게 책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죠? 그죠? 가수 박정현 같은 그런 약간 다부진 체형과 그런 몸매구, 그 박정현도 보면 되게 뭔가 자신의 내면이 좀 강한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 선생님은 약간 그런 이미지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수 박정현 크크이라고 하셨네요, 우리 페링님. 정신이 바로 서야 우리 스틸리스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네, 뭔가 내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나의 스틸리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야 스틸리스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3가지 챕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이 많으셔서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오시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런데 그 선생님과 저는 불과 한 4, 5년 선배예요. 엄청난 어른 선배가 아니고요. 한 4, 5년 선배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물론 경험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사실 더 나이나 경험 이런 그것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내면이 굳건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라온 환경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영혼, 몸 이 3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2가지.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는 행위예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얘기와 동영상도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케네디 대통령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31페이지. 너무 뭐랄까,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이미 옛날 사람이고 심지어 미국 사람이야. 굉장히 우리한테서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전쟁을 막았던 그런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남의 얘기처럼이라고 들으면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회사도 작은 전쟁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의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의 협상을 하든지,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담과 비춰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62년 존 F 케네디가 그 잠들었던 새벽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새벽에 밤사이에 CIA가 소련이 미국 해안에서 불과 140km 떨어진 쿠바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을 CIA가 밤 동안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그 미국한테 공격을 이렇게 한다면은 무려 7천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그런 아주 중요한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결혼도 전쟁, 결혼은 휴전 상태 아닌가요? 결혼은 전쟁인가요? 일단 제가 얘기를 쭉 하고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케네디의 아빠는 케네디를 어떻게 키웠냐면, 화내지 말고 그대로 갚아줘라, 이게 가훈처럼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가운데로 한다면은 지금 내가 바로 저기를 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으름장을 놓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아줘야 하는데, 이게 뭔가 까딱 잘못하면 모든 미국인과 거기 쿠바인들의 목숨이 위험한, 거의 7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한 방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케네디는 이를 두고 인생에서 가장 이때가 힘든 순간이라고 회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참모진들은 이제 케네디한테 당장 미사일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다음에 쿠바를 전면 침공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니까 빨리 너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님, 각하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거기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케네디를 엄청 압박했던 거죠. 근데 케네디가 원래는 이 처음에 초반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경력이 없었을 때는 참모진의 말을 그냥 거의 그대로 따라서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실수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거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이거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을 테니까, 이미 다 죽어버렸을 테니까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케네디가 이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책에선 적혀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자신만 막 엄청 급박한 상황이고, 참모진들이 자기한테 빨리 어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엄청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니까 자기는 무슨 결정이라도 내려야 하는 이 상황에 케네디는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자기 내면의 이 스틸리스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쭉 적어가고 있습니다. 케네디가 썼던 그 메모장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회의하면서 메모지에 미사일, 거부권, 지도자, 합의.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자기가 조용히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단어를 적어 내려가면서 조용히 자신의 고요로 빠져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시기가 한참 왠지 빨리 전쟁을 하라고 하신 분이 이경영 배우님이실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따라하고 싶네, 갑자기. 그쵸.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러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서, 케네디가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그때 자기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가능하면 힘을 내라.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라.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라. 상대를 절대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항상 그가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라. 상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조심하라. 독선만큼 스스로를 막치는 건 없다. 이런 글을 읽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상대를 절대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그가 항상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라. 상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조심하라. 그래서 참모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득을 그들은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발을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참모진한테 던졌어요. 자기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케네디는 그 소련 측의 그 리더가 흐르쇼프라는 러시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케네디를 되게 얕본 거예요. 어리고, 그리고 그냥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 후르쇼프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게 이미 얘는 예전에 무슨 세계대전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허리를 이미 부상한 적도 있고, 케네디가 무슨 에디슨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알고 있어서 체력이 되게 허약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케네디를 되게 얕본 거죠. 그래서 뭔가 얘를 겁주려고 미사일을 쿠바 전방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어지간히 뭔가 지금 러시아가 뭔가 절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에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방안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안 중에 진짜 군사적 정책, 무력으로 하는 거는 진짜 언제든지 최종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게 뭐지? 상대의 눈으로 뭔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건 뭐지? 그러면서 상대를 너무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지 않고 자신감을 살려줄 만한 것은 뭐지? 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 거기 지금 쿠바 거기를 침공을 해서 막 폭격을 했으면 러시아 여기 리더의 그 자존심은 엄청 무너지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무너지고 막 궁지에 몰리니까 더 막 강력한 발악으로 서로 힘 대 힘으로 계속 싸우게 될 거잖아요. 그것만은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했던 정책이 쿠바를 봉쇄하는 정책이었어요.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것도 쓰지 않고 단순히 너네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네 스스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쿠바를 봉쇄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때도 너무나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격적인 의미를 내포한 봉쇄라는 단어보다 덜 심각해 보이도록 격리라는 단어를 써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쿠바를 격리한 거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저 시간을 무기로 삼은 것 뿐이죠. 이렇게 봉쇄하는 동안 거기 러시아 리더가 생각했겠죠? 후르쇼프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겠구나. 내가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들 스스로 이 상황을 제대로 궁지에 몰리지 않게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케네디가 준 셈인 거죠. 그러면서 딱 위기 상황이 접어든 11일 만에 흐르쇼프가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는 매듭을 가운데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치가다운 지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결국 눈먼 두더지처럼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호 전멸이 시작되겠지요. 우리가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런 무력에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조용히 이 사태가 아주 긴급하고 급박했던 이 긴장 상태가 한순간에 풀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쵸. 뭔가 신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네요. 배려이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니.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자질은 케네디가 의지했던 바로 이 스틸리스, 고요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정신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조용히 앉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주위의 조언이 우리의 신념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깔끔했다 케네디. 야, 그래도 쿠바 쪽도 열받지 않고 전쟁을 참은 거네요. 더 열받아서 깽판 치는 저쪽 나라가 생각남. 그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막 북한과 진짜 서로 핑퐁을 막 할 때 사실 되게 불안했었잖아요. 어느 하나 약간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치달을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불안한 상황이 예전에 초반에 만들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케네디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담았다는 이 구절이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침착하고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라. 이거 진짜 어렵죠.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상대를 절대로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항상 그가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 사람을 막 말이나 이런 걸로 막 깔아뭉개는 일이 사실 회사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가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라. 상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하라. 이 부분이 진짜 너무나도 한 차원 높은 되게 고수의 단계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의 레벨로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나 주변에서? 저는 진짜 이런 분이 회사에 있고 만약에 자신의 상사라고 한다면 진짜 더 없는 행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나? 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반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외롭기도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이런 갈등 상황이나 협상 상황에 있을 때 너무 내 주장만을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때 좀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걸.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말 걸. 그런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신의 스테인리스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챕터는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용용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있었는데 건방진 후임이랑 막 싸우는데 정말 깔끔하게 화만 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허허 웃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직한 무언가를 던져서 상대방을 수긍하게 하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뭔가 막 자잘하게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고 딱 한 방에 이렇게 자신의 뜻을 강하고 짧게 팍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화낸 거를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떨잖아요. 누가 한 명 혼나면. 왜 그렇잖아. 엄마가 왜 동생 혼내면 큰딸도 같이 혼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막 떨고 방에 들어가서 몸살이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쵸? 맞아. 원래 상사가 누구 혼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날 다른 사람도 막 같이 불러가지고 혼내거나 다 싸잡아서 혼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딱 고수 같았네요. 딱 그 한 방에 그 필요한 부분에만 딱 화를 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전혀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 점에서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용용님 첫 번째로 이렇게 네 경험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첫 번째 책 드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지금뿐이다 라는 챕터입니다. 지금은 지금뿐이다. 여러분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는 행위 예술가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아주 예전에 이분의 영상을 페이스북인가? 이런 걸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나 이거 봤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의 60세 정도가 되는 행위 예술가인데요. 예전에 2010년쯤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는 곳에서 현대미술관에서 행위예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79일 거의 그러니까 뭐 주말 빼고 어찌고 하면은 거의 3달 동안이죠. 거의 3달 동안 미술관이 오픈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맞춰서 5시에 마친다고 하면 9시부터 5시까지 한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그 예술가와의 한 15초, 30초간의 만남을 그 관객들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객들이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는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눈을 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과 눈빛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예능 있지 않나요? 그쵸? 강호동 아저씨 나오는 그 예능 있어요. 그 뭐죠? 15초인가? 2분인가? 동안 말 안 하고 눈빛 교환하는 그런 예능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예능의 시초가 이 아브라모비치의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실되게 그 사람과 눈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짧은 시간에도 튀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 마주침을 하는데 울기도 하고, 아이 컨택트. 맞아. 아이 컨택트 그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빅낭낭님.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술이 있었습니다. 찌찌뽕. 네. 그래서 그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우리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대요. 예전에 이제 마리아모비치가 어딘가를 여행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 예술을 할 때 굉장히 몸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스님의 옆자리에 잠시 그냥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고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순간을 이 진짜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현대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 여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빨주노초 파남보는 뭐예요? 집중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 거의 79일 동안, 거의 3달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내면의 고요를 유지를 하면서 관객들과의 만남을 유지를 했는데요. 딱 한 번, 심하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눈을 딱 떴는데 예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나의 연인이 눈을 떴는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이 아이 컨택을 하는데 그 눈빛만에서도 굉장한 교감이 막 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요. 이 아브라모비치의 이 예술을 퍼포먼스에 참가를 하려고 진짜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모비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에 집중해보자 라는 그 뜻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줄을 서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줄을 서는 동안 사람들은 떠들고 핸드폰을 보고 사진을 찍고 한시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 목소리.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museum is now closed. Please return your non-audio program tickets to the desk on the ground floor and select your one.
God bless.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들리시죠? 이제 들리실 거예요. 우리 이제 빛나는 흥랑님이 무슨 사연일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마리 아브라모비치가 30대, 40대를 함께 보낸 연인 사이였고, 그리고 이 남자분도 그 퍼포먼스 예술가라고 해요. 그래서 연인님과 동시에, 연인님과 동시에 그 예술적 파트너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만리장성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만리장성 끝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걸어와서 중간에서 결혼식을 올리자라는 그 만리장성 퍼포먼스를 기획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만리장성에서 중간에서 만나서 결혼식을 하자라는 그런 예술 퍼포먼스를 기획을 해서 서로 만났는데, 그게 이별 퍼포먼스가 됐던 거죠. 그 퍼포먼스를 이유로 서로 둘은 결혼하지 않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만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마 미술관에서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사람들이 너무 현재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든 정신과 마음과 이런 거를 비우고 이 순간 잠시라도 현재에 집중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기획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9일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아브라모비치는 그 미술관이 오픈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또 한 사람이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면의 고요를 이렇게 집중을 하고 다시 눈을 떠서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진중하게 하고, 이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정말로 예전에 우리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눈빛에서 어떤 걸 읽으셨어요? 어떤 걸 읽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 어떤 걸 느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역시 평정심을 흔들어 놓는 룩말님도 해요. 그럴까요? 이거는 저 또한 산만해서 굉장히 저에게도 어려운 또박이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눈빛에 사랑이 느껴지네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막 너무 반갑다. 너 잘 있었니?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잘 살아 있었구나.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쵸? 차이티비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뭔가 슬픔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쵸? 슬픔과 사랑이 정말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빅나 흥나님도 네, 여기 아래 주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사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도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퍼포먼스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나서 이 영상을 보니 이 영상이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둘의 그 러브 스토리와 이 둘의 그 눈빛에만 좀 집중을 해서 영상을 봤다면, 지금은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용용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을 쳐다보는 눈과 표정에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보이네요 라고 했는데, 그쵸? 아까 이 남자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엄청 클로즈업해서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랑 정말로 진실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인지, 아니면 뭔가 너 한번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건지,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얼굴로 원래 이 사람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등등을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눈빛만으로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이 짠한 거죠? 괜히 마음이 뭉클해요 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의 동요가 많이 일어났고, 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원래는 이게 한 사람이 가고 또 잠시 고요를 가지다가 또 한 사람을 맞이하고 또 고요를 가지고 이런 거를 너무 계속 잘 해왔는데, 이 남자분이 떠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앞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서 계속 다시 그 새로운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칫 짝사랑의 눈대화는 서로 다른 대화를 할 것도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을 하나? 나한테 집중하나? 사실 이런 것도 모두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다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 아실 겁니다. 라고 우리 용용님 얘기해 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음, 진, 진짜 이 코로나 같은 사랑 같은이라고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새해 1월 1일 일출을 보러 부산 광안대교 거기 상판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해를 봤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해를 보지 않고 뭐를 받게 해요? 해를 보지 않고 핸드폰 화면 속의 해를 봐요. 그쵸?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우리 요즘 벚꽃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거 저도 이 책 아까 읽으면서 좀 반성했는데, 벚꽃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벚꽃 사진을 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중에 보려고, 기억하려고, 나중에까지 간직하려고 그 순간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고 이 작은 핸드폰 화면 속에 나중을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월 1일에 찍은 그 해 사진, 그거 언제 보겠어요? 그쵸? 해를 안 보다니, 상대방 눈에 비친 내 얼굴이라고.
할 뻔했네요. 우리 용용님 요즘 썸 타시는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지금 멘트가 로맨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키핑해 놓기 위해서 너무 현재에 요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사진, 영상 이런 것에 집중해서 말이죠. 콘서트를 가도 가수를 안 보고 핸드폰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좀 현재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진짜 좀 약간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꽃놀이 하더라도 죄다 핸드폰으로 진짜 핸드폰 불꽃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찍어서 나하고 공유해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너무 모바일 세상에서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된 세상이라 그런지 우리가 오히려 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그것을 찍는 거,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올렸을 때 그것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줌 기능을 쓰는 걸 겁니다. 맞아, 막상 찍은 건 또 안 봐요. 그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틸니스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를 압박해 오거나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시끄러울 때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그런 또 교훈을 우리가 얻었어요. 네, 정신 파트는 전쟁과 사랑이었네요.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그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영혼 부분에서는요, 내면 아이와 마주쳤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뭔가 뒤바뀌어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찍고 이런 것에 너무 그게 직업이 되다 보니 더 못 그런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여행 브이로거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 가서 영상을 찍는다는 건 진짜 그냥 사진을 찍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영상이 아니라 여행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에 완전 초반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여행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정말 여행 브이로그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혼은요,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음.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진짜 제가 하는 짓은 진짜 너무 꼴배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뉴질랜드 로그 어서 내놓으십시오. 아니, 뉴질랜드를 그 두 편을 내놨는데 이게 미니멀 라이프 채널이랑 관련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여러분 구독자가 오히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중간에 지금 그만뒀죠. 그래서 뉴질랜드 편을 원래 제가 8편을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2편에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용용님. 왜 나가는 거죠? 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오히려 나가시는 거죠? 음. 내면 아이. 참 골치 아파요, 진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브이로그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말이죠.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뉴질랜드 로그도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쟤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쟤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비호감이야 라고 생각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영혼은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면에 상처받았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먼저 인지하고 내 내면을 잘 보듬은 다음에 너무 그 내면 아이의 불쑥하는 그 감정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0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몰랐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생아래요. 그러니까 본처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죠? 그 구독자 신경 쓰지 마시고 추억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편히. 그러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열심히 힘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생아였던 거죠. 근데 이 남자의 첫 번째 아들이긴 한 거예요. 원래 결혼했던 그 본처는 아직 애가 없고 본처가 애를 낳기도 전에 바깥에서 나와서 온 사생아였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이후에 본처에서 12명의 자녀가 더 나왔는데 그 중에 9명이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자기의 자식으로 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면서도 뭔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의 아들이니 재산을 잘 분할해서 가져라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했던 거죠. 유언장에 그런 걸 전혀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나의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100% 담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절대적인 보호자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게 된 거죠. 아빠가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자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속에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을 완성하기도 전에 뭔가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후원자들이 하는 그런 작은 말에도 엄청 화를 내기도 엄청 많이 냈고, 그리고 이런 화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자리를 그냥 누가 뭔가를 시키는 것에 굉장히 뿔이 나가지고 뛰쳐나가기가 일쑤였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아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절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내 말이 옳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이 욕구가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불쑥 나와서 굳이 그렇게까지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자아가 나오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타이거 우즈도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뭐 골프의 천재고 뭐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한 추문에 휩싸였던 거죠. 그쵸? 근데 이것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고 해요. 예견될 일. 그 타이거 우즈의 아빠가 타이거 우즈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음, 골프라는 게 옆에 뒤에 이제 갤러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을 흐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요를 지키면서 완전히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정확한 샷을 날려야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즈 아빠가 우즈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타이거 우즈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 말을 엄청나게 해댔던 거예요. 어,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빠가 아들한테 이 망할 자식아, 꺼져라. 검둥이 꼬맹이로 사니까 어떠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계속 퍼부었다고 해요. 훈련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했던 목적은 결국에는 아무리 너가 너의 내면을 막 흔들리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거를 주변에서 듣더라도 계속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훈련을 시키기는 했으나, 근데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 거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던 거죠. 아빠가 아들한테 이 망할 자식아 꺼져라. 자기도 흑인이었을 테면서 흑인 꼬맹이로 사니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이게 이제 번역체로 책이 적혀 있으니까 이 정도지 완전히 되게 험하게 거칠게 다루었다라고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쵸? 진짜 사랑받지 못함,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함, 이런 것에 대한 결핍과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제대로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도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타이거 우즈는 뭔가 미스샷이 나오면 골프채를 위험하게 막 내팽겨 치기도 하고 팬들은 진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이별을 고할 때 그냥 여자친구의 짐을 그냥 통보도 없이 싹싹 싸가지고 그냥 걔 집에 그냥 택배로 보내버리는 거. 이게 그냥 이별의 통보였고, 그리고 밥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먹고 있다고도 자기 다 먹으면은 그냥 인사도 없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언행을 굉장히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의 정신력은 강했지만 굉장히 병들어 있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어릴 때 상처받았거나 뭔가 트라우마로 겪었던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금 현재의 성인이 된 당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게 그런 멘탈을 흔드는 말뿐들이라 영혼의 상처가 깊었나 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랑 요즘 제가 자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어떤 말이, 그때는 제가 그렇게 그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그게 불쑥불쑥 한 두세 번 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고3 때였어요. 고3 때 로즈데이였어요. 5월쯤이었겠죠? 로즈데이였으면 5월쯤이었고 모두 이제 공부하느라고 고3 때니까 지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반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힘을 내라고 로즈데이니까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사가지고 모든 반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로즈 장미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거기 이제 뭐 수능 대박, 뭐 우리 화이팅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지를 적어 가지고 이제 반 전체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단 말이죠. 힘을 꽃 네, 힘을 내자는 의미로 이제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본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그때 당시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고 조금 시니컬한 선생님이기는 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금도 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좀 시니컬한 사람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국어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 수능 대박이라는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 보고 야, 수능 대박이 뭐냐? 수능 대박이 하면서 막 쫑크를 주면서 네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한 이류 대학이나 가서 빌빌거리고 있을 게 눈에 보인다. 그런 거 하는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좀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나 상처받았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 그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몹쓸 말을 했어.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제 마음에 되게 두려움을 줬어요. 헉,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빌빌거리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었어요. 음. 그 선생님 누굽니까? 그렇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좀 자존심도 상했었고, 그런 미래가 저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공부를 그 한 며칠은 열심히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맨날 때리고 하시던 선생님보단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의 말이 훅 들어올 때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잊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요. 그냥 갑자기 그때 그 말과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그 학교에서의 그 시간과 분위기와 이런 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잘 안 될까 봐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소환이 됐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선생님이 했던 네가 진짜 이류대학이나 가서 빌빌대고 있을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렇게 저한테 툭 던졌던 얘기가 갑자기 진짜 훅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건 제 자신한테 좀 더 물어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어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에서의 와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요. 아마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전 세계 1위 대기업이죠. 거기에 몸을 담고 계신 것이죠. 맞아, 나는 구글 직원으로서 거의 구글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저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소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견을 하면 그 아이한테 더 많이 주고 그때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지난 이야기는 묻어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꼭 안아주면서 이봐 친구, 이봐 룩마리 괜찮아. 네가 상처받았다는 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널 돌봐줄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컸으니 내가 그때의 너를 보듬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내면 아이
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나는 그렇게 상처받은 것도 없고 그냥 원만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되돌이켜 보면은 순간순간 또 어릴 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면서 아, 그때 나를 내가 좀 더 잘 보살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면 잘 안아주고 잘 돌봐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또박이님, 오늘 자기 전에 아이 컨택트 필요한 시간이시겠군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몸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우리 몸의 중요성, 이런 건 진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내면이 이 스틸리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려면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게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커지고 생각이 큰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게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더 커지고 생각이 큰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말. 나중에 미래의 내가 해결해 주는 거군요. 치킨 시키셨어요. 좋네요. 이제 몸에 대한 얘기하고 치킨 먹으러 가면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몸의 영역. 여러분,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의 삶은 매우 생산적이었대요. 이 사람은 21살 때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투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베스트셀러를 썼고 26살에 공직에 선출되어 65년 동안 정보기관에 몸을 담았고 4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고 5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고 2300번 이상의 연설을 했다 등등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진짜 호불호가 많고 그 업적이 진짜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엄청 훅훅 나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크게 어쨌거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고요를 찾을 시간을 확보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처칠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는데 저는 이 대답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육체의 힘을 보존하는 것인데 일단 육체의 힘이 보존이 되어야 정신의 힘도 붙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절대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아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체력을 계속 비축해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어서 가지고 막 뭘 하지 말고 누워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아 있지 마라. 그러니까 체력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아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써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웃기죠? 전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자기계발서지?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계발서였나? 아무튼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열어서 본 챕터가 페이지가 있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랑 이 얘기랑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소진되게 하지 말아라. 번아웃 시키지 말아라 자신을.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처칠이 굉장히 처칠한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를 높이 세우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 만한 비난이나 실수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원한이나 이중성, 내분 따위의 기력을 낭비하지 말고 네 번째, 즐거움을 누릴 여유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누워서 업무 봐야겠어요. 그 중력 의자 같은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힘을 모으고 있는 거군요.
네, 힘도 모으고 살도 모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칠이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뭐랄까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휴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휴식을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사실 그런 휴식이 아니라요. 몸을 쓰는 휴식을 했다고 해요.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되게 성과가 굉장히 최악인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전쟁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가 꼭 이 현재 문제로부터 벗어날 시간이 있어야 뭐 충분한 너가 휴식을 취해야 이 책도 잘 쓸 수 있을 거다라면서 이제 충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 말씀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휴식을 취하러 간 곳이 벽돌 쌓기 공장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처칠은 1시간이면 무려 90장의 벽돌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달간 오두막 한 채를 짓고 책을 저술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비우고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전반에서도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이외에도 몸을 써서 이것들을 비워내서 좀 계속 중용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책 전반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나도 요즘 너무 생각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또박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많이도 안 뛰었거든요. 오늘 거의 한 2km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굉장히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오히려 힘이 샘솟는 오늘 또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오후를 보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스틸리스 책 리뷰를 했는데요. 자, 우리 고요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정말 높은 성과를 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이 스틸리스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에서는 뭔가 고요하게 앉아서 물리적으로 나만의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존 케네디 대통령 그 전쟁을 막았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우리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의 그런 행위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에서 내면의 아이를 잘 인지를 해서 스스로 그 아이를 이제 보듬어 줘라. 그래서 그 아이가 내면에서 툭툭 나와서 하는 그런 비성숙한 행동들로 인해서 나의 고요를 깨트리지 말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움직여서 생각도 많이 비우고 더 이렇게 에너지풀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오늘 그래서 스틸리스 책을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재밌으시죠?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고 오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그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의 영상을 보면서 그 눈빛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고 이런 또 사랑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봤던 게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구연동화 같은 거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역시 북리뷰 깔끔. 그래도 올려용 이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네 아이 컨택 진짜 맞아요. 저도 눈빛이 좋았어요. 라고 맞아. 왓칭이라는 책도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 왓칭이라는 책 되게 좋은 책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읽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봐라. 이런 얘긴데요. 아이 컨택 남이랑 하기 전에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거울 보고 내가 나를 아이 컨택한 게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때요? 거울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한다. 되게 어색할 것 같고 굉장히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지금 자기 전에 거울 보고 내 자신과 1분간 아이 컨택을 해보시는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도박이님 거울 보고 가끔 아이 컨택 하시나요? 그 아이 컨택 하면서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느낌이 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무섭던데. 굉장히 영화 주인공이 된 듯 혼자 막 멘트 겁나 쳐요. 아 진짜? 아 웃기다.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시도박이님. 으하 부끄러워. 다음 주는 북리뷰 하지 않고 제가 북리뷰 할 책을 미리 정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드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미리미리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도 미리 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가 제일 여기서 잘 나간다며? 이 녀석. 아직 그만합시다. 또박이님 막 이 정도 잘생겼지 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샤워하고 나서 많이 하죠. 네 이제 그만. 아 웃기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쉬고 오늘 다시 찾아온 거죠. 다음 주 치킨 소통 좋다. 네 다음 주는 북리뷰 아니고 다른 소통으로 찾아오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치킨. 이런 핑계로 치킨 먹는 거죠 뭐 그죠? 좋다. 네, 여러분 그러면 책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인스타와 그리고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2개 다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말 책 읽기 해시태그 달아서 좋다. 하하쇼도 달아주세요. 후기도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방송은 편집해가지고 하하쇼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11시 22분 112이네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다. 치킨 소통하면서 떡볶이에 김말이 넣고 끓인 썰 푼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스토브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먹방 리뷰처럼 이렇게 음식도 보이고 저도 보이게 해서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먹느라고 말 안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네 여러분 오늘도 그럼 진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브이로그 제가 다음 주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그날의 후반편은 없고요. 그날의 후반편은 더 찍지 않았어요. 그날의 후반편은 없고 다른 날에 또 데일리 브이로그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기대해 주셔서. 네 그럼 여러분들 또박이님 잠시 출연하실래요? 싫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브이로그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쵸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빅보스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달리기 브이로그 좋다. 그럴게요. 굿밤.